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토요일 날씨도 너무 좋고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셨죠? 그리고 보고 싶으셨죠? 네. 우리 송영기 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인사부터 드리는 거는 저희 이 행사 전체 취지를 설명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그동안 근황이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라이브 방송 해달라는 분 요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송영기 대표님 근황 궁금하셨던 분들 계신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오시기 전에 그 이동영 작가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정세현 장관님하고 굉장히 유익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또 론칭하셨어요. 외통수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궁금해할 텐데 벌써 궁금증이 다 좀 사라지신 것 같긴 해요. 우선 이철구을 지역에서 우리 지역 당원분들께 제가 첫 번째 이제 한 4차례 정도 격주로 토요일마다 좋은 분들 모시고 당원들께 좋은 강연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영광스럽고요. 우리 송영기 전 대표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임 고문님이시잖아요. 워낙 뭐 저희도 다 알고 있듯이 해박한 지식이 어떻게 한 시간 내에 녹여내긴 힘드시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 여기에 거름해주신 당원분들과 그리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보시는 그 지지자분들께 좋은 강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이 저희 지역의 내빈이시고 외빈이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큰 박수부터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우리 고모님께 이제 마이크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한 시간 꽉 알차게 채워주시고 여기서 단체 사진 찍고 오늘 프로그램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고모님이 또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미추홀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남명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텔레비를 보기가 싫고 뭐 저도 막 답답하게 이럴 때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로서 대선에 승리하지 못한 그런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도록 저쪽으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가도록 나름대로 격려도 하고 언론에서 안철수 후보님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검사 출신 윤석열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냐. 이재명 후보가 되면 부총리로 임명을 해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나 또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바로 3차 TV 토론 마치자마자 사적인 공간에서 둘이 일종의 야합을 하는 단일화가 됐습니다. 되자마자 신상정 후보를 설득해서 단일화를 시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신상정 집에 가도록 묻더라도 그걸 설득을 했었는데 신상정 후보께서는 아예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저희가 비협조적인 아쉬움이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 총선 때 그 위성정당 문제 이런 걸로 정의당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저희들 책임도 사실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쉬운 게 나는 이제 정의당이 우리 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윤석열 정부의 저런 위험성에 대해서 왜 좀 정의당한테 비판을 못하는가 하는 6대4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안 맞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0.73%를 졌는데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가 2.몇 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였는데 정의당도 민주당이 집권해야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안타까운 일이
그게 제일 저로서는 이제 반성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시키는 법안에서 대한 회한이 큽니다. 사실 고위 당당에서는 수차례 제가 홍남기 해임을 요청했고.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가 뭐야? 잘 안 들립니까? 예, 아까는 안 들려. 네, 제가 수차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신임이 확고했고,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공개적으로 그냥 요청해볼까. 그러면 또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충돌로 이게 또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공개적으로는 말 못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정무수석한테 수차례 홍남기 해임을 요청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된 게 가장 폐의 중에 하나였지 않는가. 우리가 재단지원금 전국민 지원을 제가 이준석 야당 대표와 합의를 해온 것도 경제부총리가 부정해버리고, 또 추경하는데 그렇게 벌벌 떨다가 윤석열 되자마자 50조가 되는 추경을 한 거 보고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었느냐, 도대체 기재부한테 속은 거냐라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랬지만,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잡을 때는 기재부총리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확실하게 임명을 해서 당과 함께 정책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됐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자기 당 출신 국회의원을 경제부총리로 3번을 임명했습니다. MB 때 박재환 전국구 국회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국회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국회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단 한 번도 우리 당 국회의원을 기재부총리로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과감한 재정정책을 취할 수가 없었던 우리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북자 출신 조명철을 비례대표로 임명했고, 이번엔 지성호, 태영호는 공천을 했고, 또 이자스민이라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임명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을 보더라도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정권이 이주민이라든지 탈북자들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하고, 보수적인 정부는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것이 대체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민자 출신을 비례대표로 추천을 하고 탈북자를 추천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더 시민단체 중심, 운동권 중심의 비례대표를 만들므로써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모습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정책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전도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 6호기를 우리가 사실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설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탈원전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슬로건 통해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인데, 어떤 이러한 저희 미숙함,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아쉬움, 이것들이 큽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지방의 공시지가 3억까지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제가 사실 당대표 되자마자 하자고 주장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시골에 집 한 채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일가구 1주택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괜히 우리도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 청주에 있는 집하고 강남에 있는 집 가지고 스스로 판다고 막 자승자박을 하는 그런 미숙함을 보인 것은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정말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이 경제적인 무능이 극에 달아서 아마 역대 최대의 그런 지지율 저하를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동력으로는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다는 걱정이 큽니다.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불안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뭐 남북 관계도 취약으로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참 이게 안철수 그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든지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중도적인 보수적인 분들도 지금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번을 찍었던 분들도 후회한 분들도 많이 주위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욕을 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화를 내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이자율이 우리 한국이 3% 기준 이제 인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3.5% 아마 4.5%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면 일반 금리는 5%, 6%, 7% 넘어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를 넘어가고 7%, 8%까지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려가지고 연끌을 위해서 집을 아파트를 산 사람은 만약에 8%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8%면 3억에 3,8이 24, 2,400만 원 연이자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만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할지라도 이자만 200만 원 내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다 집을 팔게 될 때 집값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저는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3.5에서 4.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가 6.5%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모기지 금리, 주택 그 대출 금리죠. 그게 모기지 금리가 한 8% 올라가면 미국 중산층도 무너질 거예요. 그럼 인플레를 지금 막겠다고 소위 IRA 법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저감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조금제도 3,890억 달러 예산을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켰는데 그럼 이런 정말 빈대 잡다가 초과선단 볼 태운다고 이 인플레 잡는다고 이자율을 이렇게 무조건 올리게 되면 완전히 달러 강세가 돼서 달러가 지금 1,400원대, 1,500원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 국가들은 다 망하는 거죠 이제. 유로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하고 주변 망하고 미국만 홀로서 가지고 이 세계 경제가 함께 움직여야지 자기만 되겠습니까? 미국도 저는 심각한 중산층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데 과연 이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RD100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아는 게 없는 아는 것은 그냥 빨리 가서 술 한잔 먹고 좀 뭘 하고 싶은 그런 느낌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이 나라를 이 위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PF가 다 중단됐습니다. 부동산 빙하기에 들어가서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아마 중고 부도 사태가 앞으로 예견되고 지금 이제 시작이고 내년 가면 더 경제가 어려워져서 서민들은 이제 죽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잘한 것은 검찰 동원해서 사람 잡아들이고 수사한 것만 아니라 이것만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김은 그 친구를 정말 그 무혐의 처분하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한 이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 사건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그래 그러니까 왜 민주당 바보처럼 저렇게 무능한 놈들을 못 이기고 정권을 뺏겼어 이렇게 또 반문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당분 안 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외교 문제만큼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과 함께 이동현 TV 한 8회에 걸쳐서 외교 통일 문제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도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데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판하면 그래 바보야 송영길이 당대표 놈이 왜 패배했어 이런 반문을 스스로 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이 정부가 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일단 위탁해서 관리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영희 우리 위원장도 지난 대선과 비슷하게 정말 아주 간발의 차로 국회에 진입을 못해서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 어느새 세월이 2년이 지나고 다음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미추홀이 좀 다시 일어서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다시 맡을 그런 집권당이 돼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반사 효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부족한 점이 뭔지를 보완해야 될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건 저는 지금 우리 출생률이 심각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옛날에 추석 때 가면은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무슨 초등학교 동문회 열리니까 모이시오. 뭐 이런 프랑카드라도 붙었어요. 그것도 하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붙일 사람도 없어졌어요. 제가 뭐 한평하고 어디 저기 순창 뭐 이런데 어저께는 부안에 갔다 왔는데 부안도 보니까 1년에 부안군이 한 5만 명인데 전라북도 부안군의 출생 아동이 몇 명이냐 약 200명 정도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분이 700명이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명의 순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또 밖으로 이사 가는 젊은 사람들은 한 숫자 저기 빼면 700명에서 한 1년에 1200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보행기 끌고 다니는 모습만 보이지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해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지방이 곧 소멸해질 겁니다. 제가 63년생 토끼인데 우리 때 100만에서 15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55년생부터 65년생까지. 제 딸이 91년생, 아들이 95년생인데 지금도 뭐 결혼 안 하고 있고 결혼할 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0.8이 떨어져서 서울은 0.63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달에 2만 명이 태어나면 1년 하면 2만 4천, 24만 명이잖아요. 한 달에 2만 명 태어나면. 근데 저번 달에 18,000명인가로 떨어졌던 2만 명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20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대학 정원이 뭐 50만이 나는데 대학교 반은 없어질 거고 전부 대학 간다 할지라도 60만 대군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임용 다 안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중이에요. 지금 일본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저출산인데 일본의 지금 출생률 1.3입니다. 1.3. 우리는 거의 일본의 반토막이 지금 0.6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일본이 오히려 지금 한국의 저출생을 걱정하고 있는 언론, 신문이 지금 사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최하를 넘어서 아예 전무후무한 출생률. 거의 우리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중이다. 애 안 낳기 총파업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속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돼가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냐? 뭐 하나도 못했어. 이거를 저출산계를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1.0이 무너진 게 2018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본은 1990년도 1.57이었다가 2005년에 1.2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으로 다시 올라가 꺾어졌거든요. 적어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내려가는 이런 추세라도 한번 멈추게 한다든지 한번 반등시키는 커브를 만들었어야 우리 민주당이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정부도 똑같이 보수든 진보든 계속 내리막길. 우리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을 뭐 저출산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말 허경영 후보 이상으로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딱 주고 아예 그냥 대학교까지 완벽하게 무료로 뭘 둘째, 셋째부터 할 수 있는 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중국적제 도입이라든지 적극적 이민 정책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고 지금 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자살률 적게 만들고 지금 낳아는 애들도 못 키워서 자살하고 그것도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지금 프랑스가 제일 저출산인데 지금 2.0으로 다시 올라갔던 프랑스가. 이번에 저도 프랑스를 가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력 있는 에너지 문제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후 위기 문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집권 국민들이 믿을 만한 그런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남정 위원장께서도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분야를 맡아서 이런 분야를 정말 제대로 해내는 국회예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TV 토론 볼 때마다 나한테 항의합니다. 왜 저렇게 패널들이 말을 못하고 밀리냐. 준비된 놈 좀 보내라. 왜 우리당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국정원사 했더니 그 한동훈이한테 밀리고 그거 하나를 제대로 장관 하나를 딱 잡지 못하냐라고 다른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신문만 보고 질문해가지고 어떻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겠습니까? 1차 자료를 찾고
김우겸 의원처럼 팍 가서 만나서 정보원을 만나서 듣고 김우겸 의원 보세요. 그 한겨레 기자답게 막 조사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발로 뛰어야지 질문이 나오지. 그냥 보좌가 맡겨놓고 앉아서 국회의원들 막 다른 일 하다가 대충 그냥 보좌가 써준 원고 가지고 질문하면 어떻게 그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대희 위원장은 정말 국회의원 되시면 발로 뛰고 공부하고 1차 자료를 가서 신문 보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유튜브 전문가들도 만나고 1차 자료를 가서 자기가 발로 뛰어 공부하고 인터뷰하고 현장을 가보고 그래야 살아있는 질문이 나오고 장관이 거짓말하면 바로 현장에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반격의 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면 약하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 저한테도 막 하는 거고 패널들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번 이 정권을 이름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이 절박함을 통해 더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조사하고 공부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저 자신부터 저도 지금 이제 백팩 메고 걸어다니면서 이 시민들 만나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걸 느낍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는 말처럼 제가 국회의원이나 틀 속에서 갇혀서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2,4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된 그 업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했던 것 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이렇게 좀 나누고 여러분 질의 의견 듣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남정희 위원장 중심으로 우리 미추홀을 민주당 당원동지들 이렇게 모인 모습에 힘이 나고 고맙습니다. 이 기간을 더욱더 우리를 준비된 집권당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같이 노력해서 다음 총선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표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제 옆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 공부하라, 더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이렇게 채찍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럽고요. 반성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특히 본인 스스로 너무 많은 반성을 하고 계셔서 제가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요. 대표님 정말 대선 때 열심히 잘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영길, 지금 현재는 상임 고문님이신데 저는 계속해서 대표님만 그 호칭만 나오거든요.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던 거 그런 질문해 주시면 몇 가지 답변해 주시고 4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 그래요? 우리 4시 정도까지 그 질의응답하고 사진 찍고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국 가족이 지혜 없이 이렇게 부서질 때, 큰 소리가. 조국 가족이 네. 지혜 없이 부서질 때, 우리 대통령 뭐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궁금해.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TV에서 중평 나와서 막 떠들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당원들은 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약올르고 원통하고 한통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민주당은 전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정말 분노합니다. 분노해 진짜 못하는 것이 진짜 이거 당원들은. 그런데 부탁드릴게요. 답변 좀. 지금 우리 제가 조남을 이재복입니다. 이재복. 이자 부모님이시네요. 우선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가족이 멸문지화 당한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그 아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국 전 장관님의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검찰이라는 검찰권이라는 거대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고초를 겪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많고요. 사실상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종편에 나가서 패널로 떠들고 있느냐, 정말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종편 출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나가서 또 상대가 되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조차도 왜곡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출연을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분은 성에 안 차는 분도 계실 테지만 나름 굉장히 힘들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패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싸잡아서 비판할 부분은 아닌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송영길 대표님도 답변하기 되게 곤란하실 텐데, 대표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셨을 것 같습니다. 종편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얼마나 잘 싸우냐가 중요하지, 나가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 그 완전히 그쪽 동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거기를 주무대로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저도 TV조선에 몇 번 출연해서 거기에 방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문제에 대한 것은 할 얘기가 많지만 보통 뭐 여러 가지 별도의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쉬운 것은 그때 추미애 장관 사표할 때 윤석열을 같이 해임을 시키지 못한 그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원장이라는 자리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국가 권력의 가장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전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나 가장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더욱더 검찰청법과 감사원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자리를 어떻게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냐고. 이런 무능한 아니 그럴 줄 몰랐다 윤석열이가. 그다음에 최 뭐지 최재형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무능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한테 안 된다. 최재형도 제 형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 우리가 코드가 안 맞는다, 안 된다 그랬어요. 둘 다 임명했잖아요, 둘 다. 이 정권이.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아니, 그래 놓고, 물론 몰라서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 사실상 거의 정치적 행위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러면 나는 윤석열 그 총장을 불러다가, 윤 총장. 당신을 정말 한직 있는 사람을 검찰 개혁할 것으로 믿고 검찰총장으로 시켜놨는데,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책임이든 당신의 책임이든 간에 누가 귀책 사유가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 상황이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 번째, 정치를 전혀 안 하고 검찰총장을 자신의 공직 임기를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면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혹여라도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내일 당장 그만두는 게 맞다. 헌법 정신에도 맞고 검찰청법 정신에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확답을 안 하면 바로 해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난 일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이 했던 것에 거의 그 내로남불의 수준을 넘어선 윤로남불이라 할 정도의 그런 정권을 사유하고 국정을 거의 농단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더욱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이 그런 당원 놀이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요. 더욱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소통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 총까지 만들어서 당원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좀 민주당을 분발하는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원촌의 초대 소통관장은 제가 맡기겠습니다, 대표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역민들은 저 지역에서 지역에서 활동 더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앙에 가서 시간 빼앗긴다 이렇게 질타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우리 중앙당에 그리고 원내 원외에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이 안 된다라는 그 목마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는데 제가 그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한 번 더 이렇게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3번에서는 박숙현입니다. 예, 그 송정일 부모님께서 프랑스에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가시면 언제쯤 돌아오실 건지 2년 후 총선을 대비해서 오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 잘 이렇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전달드릴 예. 텐데 프랑스에 언제 가시고 왜 가시고 언제 오실 거며 다음 총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표님? 네. 뭐 아직 일정이 구체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유럽, 뭐 프랑스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 가장 큰 위기인 기후 위기 문제와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제 인구 아까 만드는 출생률을 어떻게 극복해서 프랑스 같은 데는 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고요. 특히 또 식량 문제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4% 정도인데 네덜란드 같은 데 농업 같은 거 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총선 전에는 당연히 돌아와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손혜기 대표님이 다음 총선 때 제 후원회장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켜주실까요? 아 근데 계속 공부만 하시면 어떡해요. 또 질문 있으세요? 고모님, 우리 이성희 실버위원회 회장님 질문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늘 여기 우리 대표님 오신다고 굉장히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근데 기대하고 많이 참 서울시장 뭐 기타 등등 좀 됐으면 좋은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그 남북 간에 지금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쏘고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장점으로 생각해야 될지 단점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처하는 여러 거 보면 한심해요. 그러면 우선 저는 어렸을 적에 6.25를 직접 보고 자란 지금 일산 지역에 태어나서 경험을 했는데 무조건 전쟁보다는 평화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우리 당 정책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송 대표님은 전에부터 많이 강연도 하시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세운 그 원칙을 계속 개선 발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기본 방침이 튼튼한 국가 안보를 통해 북의 어떠한 도발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만든다.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절대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 아니겠습니까? 흡수 통일하지 않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걸 해가겠다 이런 원칙인데 지금 그런 원칙에 따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MCTR이라고 이건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백곰 프로젝트라고 미사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미사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사일 발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MCTR이라는 미사일 기술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이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두고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바이든과 회담을 통해 그 제한을 다 철폐시킴으로써 우리가 거의 3,000km 이상 현무 1, 2, 3 크루즈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이론상으로 ICBM이 가능한 미사일 강국을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우주선 발사도 고체 연료를 쓸 수가 있고 이동식 발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서 정말 비약적 발전을 했잖아요. KF-21 한국형 전투기도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숟가락 얹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임 정부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맨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를 가지고 항상 국민의힘이나 저쪽은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그쪽에 뭐 남북 간에 뭘 퍼줘가지고 걔들이 그걸로 미사일 개발해서 우리 도발하고 있다 이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다 문이 닫혔잖아요. 초기에 좀 열렸다가 다 닫혔고. 그러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민주당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미사일 도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특히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적 핵실험은 지금 수독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 출범하고 나서 집권 5년 동안 거의 국지전이 한 번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7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 군사적 긴장이 대폭 강화되거든요.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소위 ICBM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500km에서부터 5,000km, 5,500km 정도가 중거리입니다. 500km 이하가 단거리 미사일, 500km부터 약 5,500km까지가 중거리, 5,500 이상이 장거리, 이렇게 대충 분류를 합니다. 근데 괌까지, 미군 기재는 괌까지, 평양에서 괌까지 길이가 3,400km. 그럼 이제 지금 실제 북한이 지금 쏜 화성 15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00km 이상, 거의 이론상으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그런 ICBM이 됐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로 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뭐 폭격을 하든지 아니 뭐 협상을 하든지 뭔가 아무튼 근본적으로 94년도 국회 위기 때처럼 그런 군사적 긴장이 확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러 관계가 안 좋고 미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막으려고 그렇게 열정을 보이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북으로서는 오히려 좀 더 활동의 공간이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특히 돈바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데 재건설하는데 북한 노동력을 투입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뭔가 제재도, 유엔 경제 제재도 뭔가 이제 구멍이 생기고 풀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남북 관계는 낙화돼. 우리가 근데 이제 이번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독도 근방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대잠수함 작전 그 3국 해군의 합동 훈련이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웃집에 불이 나는데 뭐라도 힘을 합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일본군이 도온다 그럴 때 그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그때 일본군이 참전 안 했습니다. 6.25 때 전쟁 나도 일본군이 참여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동의했겠습니까? 장개석도 군대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메가다한테. 그 돕겠다고. 그럼 메가다가 그 반대했고,
만약에 장개석 부대가 우리 6.25 동호면 중국군하고 장개석 부대가 우리 한반도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습니까? 다 그걸 반대했던 것처럼 한반도 유사를 문제로 일본군이 개입하는 빈밀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제 민주당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가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갖는 미국과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합동훈련을 하는데요. 대한민국보다 GDP 50분의 1에 불과한 그 북한의 그 군사력, 이번에 비행기 훈련했다는데 막 고철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했다고 막 그렇게 비아냥되고 할 정도로 비행기 기름도 없어 훈련도 제대로 못해요. 전투기가 전투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년에 120시간 전투 비행을 해야 비행기도 그렇고 조종사도 전투 능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전투기의 전투 비행 훈련 시간 1년에 12시간이에요. 12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폭만 그냥 비행기가 뜨는 거지. 그거 뭐 우리나라 F-35 같은 거 붙으면 그냥 1대 100으로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한미도 부족해서 일본까지 한다는 것은 과잉이고, 일본이 참여하는 순간 우리의 방위력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본이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만약에 설정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공도, 원래 북양함대, 청나라때 북양함대가 다 위공도 위에 앞바다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쪽에 북양함대 중국 해군이 다리만부터 시작해서 우리 백령도 근방으로 서해바다에 기동훈련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한반도가 위험해지겠습니까? 만약에 북한과 중국이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서해바다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미일 합동훈련을 동해바다에 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청진항과 나진, 청진, 원산항을 러시아 발틱 함대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 함대 사령부에다가 기지를 제공해가지고 러시아 함대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진항과 청진항이 기항하면서 합동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일본의 안보도 더 위험되고 태평양으로 바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항상 우리만 생각하냐. 그렇죠. 우리가 북한 그 미사일 하나도 좀 관리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걱정이 많은데, 중국, 러시아의 수많은 미사일이 만약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뒷받침하면 북한이 남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6.25 때도 소련과 중국이 도와줬으니까 북한이 남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북방 정책을 통해 소련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지금은 러시아와 대한민국, 중국과 대한민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이 남해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을 동의할 리가 없죠. 현대국제상. 그런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도 북한의 어떤 도발을 막는 데 역할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우호적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또 강력한 북의 어떤 도발 행위를 막는 중요한 이게 무기인데, 괜히 도움도 안 되는 일본을 참여시켜서 중국, 러시아를 그런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어리석은 행위다. 그리고 어차피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있는 게 핵 아닙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북에 대해서 밀리는 게 핵이고,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으로 그거를 대응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일본은 핵도 없는데 일본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대단히 잘못된, 더구나 우길기를 달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군, 바로 독도 근방에서 그런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핵 공유를 하겠다, 뭐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다가 재래식 무기의 전시 작전권도 안 가져오겠다고 떠든 사람들이 핵을 가져오면 그 핵을 통제권이 우리가 갖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핵을 공유한다고 어떤 미국이 어떤 나라 핵을 나토하고 핵 공유 안 합니다. 핵 단추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의 비밀번호, 이 축구공영 그 케이스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만이 핵 단추를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핵 단추를 공유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핵을 공유합니까? 중국이 공유합니까? 이스라엘이 공유합니까? 모든 핵을 가진 나라는 절대 핵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든 핵인데? 철저히 자기 나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핵 공유라는 건 황당한 환상적인 소리이고 재래식 무기 전시 작전권도 안 가져온 사람들이 무슨 핵을 가지겠다고 그래. 이 핵을 가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자주적인 투쟁이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암살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죽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떠들다가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밑보인 거 아닙니까? 핵을 가지려고 시도했던 것이. 그것처럼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만드는 게 핵이에요. 프랑스, 여러분 1945년도에 미국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1949년도에 소련이 핵을 개발했어요. 소련이 49년도에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메가더가 추가로 만주까지 침략해서 북진 통일이 쉽지가 않았던 게 러시아가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소 간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못 가게 한 거죠. 더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57년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57년도에 영국이 핵을 갔어요. 그 다음에 60년도에 프랑스가 핵을 갖고 62년도에 중국이 핵을 갖고 순서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 순서로 이 5개의 나라가 핵을 갖게 됐는데 프랑스와 중국이 핵을 가질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 드골을 남대을 넣어서 핵을 못 가지게 하려고 드골한테 영국과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 줄 테니까 핵을 가지지 말아라. 그랬더니 드골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미국이 그러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가? 만약에 파리에 핵 우산을 제공한다고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그때 소련이 뉴욕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파리를 너 지키려면 뉴욕을 공격했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나토가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나토가 그러잖아요. 전술 핵무기를 쓴다고 우리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잖아. 벌써 꼬리를 내리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자국이 핵으로 공격받지 않는 한 남의 나라가 핵을 공격하는데 자기 나라 핵으로 거기를 공격할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바로 자기 나라가 핵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핵 우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핵을 그러면 갖자고 하는 게 나 황당한 게 재래식 무기도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그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핵을 갖겠다고 했던 소리하고 있어요. 나 그것부터 가져오라 했다. 전시작전도.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핵 폐기물이 쌓이고 있잖아요. 이걸 리프로세싱 뉴클리어 머티리얼, 뉴클리어 웨이스트라는데 이게 핵 연료를, 뉴클리어 퓨어를 재처리를 해야 돼. 재처리. 우리나라는 지금 재처리를 못합니다. 이거 재처리를 하게 되면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재처리를 하게 되면요, 이 처리 시설의 부피도 10분의 1로 줄일 뿐만 아니라 연료도 100분의 1로 그걸 저장 공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다시 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재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전 폐기물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핵 국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핵연료 재처리 권한부터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을 통해서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윤석열 고문님께서 이 남북 간의 지금 안보 불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그거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의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최근에 있던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모두 다 엮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첨언을 해서 질문을 할까 했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남영희 유튜브 TV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시 재생하셔서 동네 특히나 보수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하는 그 논리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교과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전 행동에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도 하는 무기를 어떻게 대처했나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건 알겠는데 너무 군대를 몰라요. 공부도 안 하고. 나도 군대 안 갔다 왔지만 축구라고 공부해서 군사 문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최근에 북한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밤새 밤마다 미사일을 쏘고 엊그저께도 연평도 인근에 폭격까지 쏘는데 현 정부가 반응을 내놓지 않습니다.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선제 타격으로 나 지금 그런 말을 감히 못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우리나라 해역으로 만약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면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무가 거꾸로 백돌에서 2km 뒤에가 떨어지고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대통령이요 이 용산으로 가가지고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청와대는요 제가 이해찬 총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시절에 그 안에 지하 벙커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몇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보안상 도청을 다 막을 수 있게 어떤 적국으로부터 도청이 안 되도록 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해야 되고 지금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NNL, DNZ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쫙 대통령이 딱 앉으면 모든 모니터에 지금 우리나라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아니 그 서초동 집에서 핸드폰으로 지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그게 국군 통수권자가 뭐 이등병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 오르면 실시간으로 바로 지하방커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군 총사령관이. 그 서초동에서 차 타고 가다가 언제 황당한 일이고 정말 이 보수 세력들이 정말 분노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그 국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자기들이 놀리거든. 그리고 나는 정진석 의원 말에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선이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망발을 하게 됐고 물론 조선 정부의 무능함, 대한제국 고종과 민비, 뭐 대원군의 무능함을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종도 남도 엄청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도장을 옥새를 안 찍어줘서 을사늑약도 안 찍어줬기 때문에 1907년도 헤이그 밀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을사늑약이 가짜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거다, 억지로 된 거다고 호소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폐위를 당한 거예요. 폐위 당해가지고 독살해서 죽인 거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고종이 독살해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12년 3월 1일날이 그날 고종 황제 제산 날입니다. 장례식 날입니다. 그 장례식을 계기로 3.1운동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피 맺힌 역사를 봐요. 그리고 아니 명성하고 민비가 정말 1895년 그 일본 그 낭인 무리들한테 정말 처참하게 살해된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모가 나름대로 그 공무원 사회에 국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대원군을 거의 죽일 뻔했어요. 대원군이 오죽이 겁이 났으면 아니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간으로 피난 가는 소위 아관 망명을 했겠습니까? 이걸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요?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1907년도에 군대가 대한제국 군대가 3만 명이 있었습니다. 해산이 됩니다. 그때 박성환 대장이 권총으로 항의하고 자살을 했고 그때부터 해산된 군인 의병들과 결합해서 2851회 연동원이면 14만 명 2만 명이 사망하는 치열한 의병 투쟁이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때가 있었던 겁니다. 공부 좀 하세요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 누구보다 공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독립투쟁을 우리가 공부를 안 시키고 있느냐 이 정부나 이 세력들이 자신들의 친 세력이 다 친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고 그랬냐. 왜 우리는 건국이 1939년 3.1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고 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했냐. 그 핵심은 뭡니까? 일제에 투항했던 사람들은 그때 국가가 없어야 국가를 배신한 행위가 자기가 이거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 일제에 찬양했던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노천명, 오연숙 수많은 그 우리 친일 내선일체 대노하니까 반자의 동조 동군 오조 격파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때는 조선이 망했고 국가가 없어. 그때는 국가가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하는 거니 뭐 잘못이다. 이렇게 합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천주교, 우리나라 기독교, 고신파, 정말 우리 주기철 목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10계명을 다 위반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반하고 천주교, 기독교 주요 세력들이 다 신사참배에 갔습니다. 그 합배했던 논리가 뭐냐? 이거는 국민 의례와 똑같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일본 식민, 일본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민 의례의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합리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독립투쟁을 폄하하고 조선이 부패해서 망했다는 것은 식민지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을 한 조선을 대한제국을 한일 관계 병합했던 것을 합리화한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게 된 것이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의병들. 그래서 제가 미스터 선샤인을 봐라 그랬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사진 하나 보면 여러분 국사교과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게 아주 어린 사람들이 그냥 꾀지지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빈약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구식총을 들고 무라다 소총 같은 것 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검은 제복을 입은 대한제국 군인이었다가 군대 해산돼서 그 군복을 그대로 입고 나온 그 검은 모자를 쓴 분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영국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어. 그 사진 하나를 보고 김은숙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게 바로 미스터 선샤인인 것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 정말 그 생생하게 그 투쟁의 현장이 나오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나올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미스터 선샤인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저희가 우리 대표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세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짧게 질문 받고 답변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마이크 쓰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 갑이고요. 그 정필중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대표님 그 민주당의 길에 대해서 좀 고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반성만 하시고 네, 미래 비전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대선 지선 뭐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당 내 분열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당원분들이야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당이 이기기를 승리를 항상 바라시고 또 바깥에도 되게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저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 분 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다음에 2년 후에 총선, 그다음에 4년 후에 지선, 또 5년 후에 대선, 뭐 대선은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이쪽에 흰옷 입으신 분 질문 짧게 청해 듣고 네, 저는 현안보다는 두 분께 궁금했던 건데 정치인은 자기의 이익보다 공공이나 공동체에 더 힘써서 정말 보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안 좋고 신뢰도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치활동을 계속하는지 동력은 무엇인지 뭐 기분 좋았던 일이라든지 힘이 됐던 일이 있었으면 두 분 모두께 궁금했거든요. 큰 정치인이시고 보다 크게 될 위원장님이셔서 두 분께 궁금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그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제가 잘 아는 사이고 이제 남영민 위원장님은 그때 이제 지난 총선 때 한번 뵀던 사람이고 저는 동미철갑에 거서는 저는 박재우이고 저는 이제 작년 재보궐 선거 때는 그 정도의 국민선의도 그 정도 그 재보궐 선거 때 있었지만 그때 저는 여기 대장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고 좀만 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이 당대표직을 당대표 때 이제 저 열심히 그 이제 제가 좀 이제 관심을 많이 뒀었으면 저도 이번 대선 때 꼭 조금만 더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만약에
것 재산 때 아깝게 진 것 때문에 저도 낙담이 컸고 힘들고 저도 좀 이제 좀 신경 쓰였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리고 하지만 이번 지선까지는 이제 그 당이 좀 지는 선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총선까지는 이제 1년 반 남았으니까 그 정도 이제 많이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 다시는 이제 다음 총선 이제 다음 대선 때는 지는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는 선거하면 또 희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노력이랑 뼈를 깎는 체질을 통해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때는 꼭 다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공통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민주당의 미래 비전, 그런 전략들을 우리 대표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치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 얘기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대표님께 말씀 여쭙고 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길인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아까 인구 출생률, 식량위기, 남북 문제, 우리나라에 지금 먹고 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명한 대안들, 부동산 정책, 어떻게 전부 취약했잖아요.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얼마나 처음에 순서를 잘못해서 그냥 곤욕을 치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어설픈 정책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갖음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데미지가 있었잖아요. 문재인은 뭐 잘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LNG 선박을 쓸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8조 원의 해양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을 살지 않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런데 100번 한중해운을 보도시켰던 이 어리석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다시 이거를 우리 조선과 해운을 살렸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 될 수가 있었고요. 뭐 이런 우주 분야나 이런 거 잘한 것도 많지만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 기재부 장관, 외교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못 뽑아가지고 안경환 장관도 안 돼가지고 박상기 뭐 교수 출신 해가지고 그 초기에 좋을 때 제대로 개혁 못하고 시간 다 버린 거잖아요.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면도 있었지만 물론 그러니까 인수위 전에 우리가 당에서 적어도 그런 준비를 해서 딱딱딱 좀 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윤석열의 인수위 있어도 개판이잖아요. 뭐 인수위원장 안철수 뭐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문하신 말씀은 정말 정치가 힘든 일이에요. 요새 이재명 대표도 뭐 죽을 맛일 텐데 다들 이 정치라는 게 사실 뭐 성직자처럼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이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에 막 꼬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남영희 동지도 이따 발언하시고 저는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게 어떤 권력욕이나 뭘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소가 다 있겠지만 저는 이제 5선 국회의원도 해보고 인천시장도 해보니까 나이도 이제 저도 이제 내년에 60이 되는데 그런 동력은 거의 이제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제 정말 사명이 없으면 뛸 수가 없는 굳이 이게 막 3기 업종이라고 말할 정도 우리 아들과 딸이 항상 나한테 그래요. 아빠는 그냥 변호사 하고 그냥 살지 왜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정치를 계속 하려고 그러냐 딸아들 때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정말 이 분단을 극복하고 이 반도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주창하는 게 반도 세력이 없는데 대륙과 해양만 세력이 아니라 반도도 세력이 될 수 있다. 이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정말 이탈리아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천년의 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이베리아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정말 스페인의 해상 제국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한반도가 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포섭하면 동북아의 강국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수동적으로 대륙과 해양에 찢겨가지고 피동적 사고를 하지 말고 반도 세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제 꿈입니다.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 가야 되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이 정말 좋은 정당으로 이번에 총선을 통해 거듭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시는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있는지에 대한 건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마구 흔들던 민주당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깃발 아래 섰는데요. 그때 느꼈던 심정은 분하고 억울한 사람 좀 없는 세상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뭐 검찰권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언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재벌, 토 세력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정치 세력 중에 친일 잔재, 청산하지 못한 이런 역사들이 저를 계속 이 현장에 남게 하고 있고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 성과가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위철구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짜 극단적으로 바꾸겠다고 하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발표를 해주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